오늘 이야기할 것은 에너지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에너지가 뭔지는 전번에 설명을 좀 했었는데 오늘은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여기 지금 총이 보이는데 그 총에서 보면 총에 스프링들이 몇 개가 있어요. 스프링 중에 이제 이쪽에 탄창에 있는 스프링도 있고, 그 다음에 방아쇠 뭉치라고 하는 곳에 있는 스프링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그 놀이새 뭉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놀이새 뭉치에 어, 왔다 갔다 할 때 스프링도 있고, 그리고 총알이 날아가면서 나오는 가스로 다시 이제 그 장전을 하기 위해서 뒤로 밀려지는 뭐 공이나 뭐 이런 쪽에 관련돼서 스프링도 있어요. 반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 스프링도 있을 것 같고 이 안에 스프링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자, 그런 스프링들이 하는 일도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어떻게 그림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배치했네. 꼭 그 그네 타는 사람을 총으로 빵 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자, 이게 그 어떤 에너지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일이라고 하는 것과 에너지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일과 에너지. 역학에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전번에 우리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뭔가 이제 다른 형태로 저장되거나 아니면 또 소모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운동의 상태를 바꿔놓거나. 자, 그런데 지금은 보면, 자, 이 힘과 이동 거리로 계산한 일이라고 하는 값이, 자, 역학에서는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에너지와 일의 관계는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뭐 크기를 나타낼 때도 단위가 줄이라는 단위를 보통 쓰게 되는데, 자, 에너지도 줄이고 일도 줄이에요. 줄이라고 읽어요. 자, 에너지의 단위는 이렇게 줄이라고 쓰는데, 자, 일의 단위도 줄이라고 쓴다 했죠. 그럼 에너지는 뭘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를 10줄을 가지고 있으면 10줄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또 일이 10줄만큼 일을 했는데 그것이 에너지로 저장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사용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일과 에너지는 전환될 수 있어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역학이에요. 역학에서의 에너지는 우리 역학적 에너지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할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말고도 열 에너지도 있고요. 뭐 파동 에너지 뭐 이렇게 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하는 역학적 에너지. 자, 그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게 큰 분류로 운동 에너지가 있고, 자, 빠르게 날아가면서 달리면서 갖게 되는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자,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또 위치 에너지는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자,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거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에너지 이렇게 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자, 위치 에너지는 참고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서 EP라고 써요. EP 이렇게 쓰면 위치 에너지구나. 그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한 가지만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2분의 1 mv 제곱 해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자, 요거는 EK, 키앤 에너지라고 해서 EK라고 씁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만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우리가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든 변환을 할 수 있고, 뭐 열로 잘 변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떤 형태로든 잘 변할 수가 있는데, 자, 앞쪽에서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그냥 에너지가 보존된다. 자,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요. 자,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일정해요. 어떤 변환 과정이 있을 때 항상 보존이 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 중에는 역학적 에너지도 있고 뭐 열 에너지도 있고 뭐 쭉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보존될 때와 보존되지 않을 때를 우리가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있는 그림은 그네를 타고 있는 그림인 것 같죠? 자, 그네를 타고 있는 이 사람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이런 운동을 반복할 거예요. 자, 저쪽으로도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기준점을 여기 제일 바닥이라고 가정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네에 앉아 있을 때 질량 중심의 가장 낮은 지점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이 지점이 기준이라고 보고, 자, 기준은 그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하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은 여기를 기준점으로 정하니까, 자,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를 한 이쯤이라고 가정할까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이 갖게 되는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 제일 위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자, 위치 에너지, 어떤 위치 에너지가 있냐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사람의 무게, 중력이죠. 중력과 이 사람이 올라간 높이, 자, H. 자, 이게 위치 에너지예요. 자,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는데, 자, 이 사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해서 내려오겠죠. 그럼 제일 바닥에 내려왔을 때 가지게 되는 에너지는 뭐냐면, 기준점에서 가지게 되는 에너지는, 자, EK, 운동 에너지예요. 자, 운동 에너지는 공식이 뭐냐면 하나만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2분의 1 mv의 제곱이에요. 자, m은 질량이고 v는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력이에요. 빠르기. 자, 그것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 EK와 EP는 서로 전환되면서 그 크기가 같을 거예요. 제일 위에서 위치 에너지가 만약에 10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자, 단위가 뭐라 했어요? 에너지 단위 줄이었죠. 10줄이었다고 하면 내려왔을 때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 10줄이에요. 자, 보존되죠. 자, 그런데 중간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에서는 위치 에너지와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두 개를 더했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예, 10이 되어야죠. 10줄. 제일 위에선 누구만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죠. 왜냐면 제일 위로 올라가면 이 사람은 멈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멈추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가끔은 너무 빨라서 마치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올라갔다가 그 자리에 멈추고 다시 내려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최대값이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0이 돼요. 자, 제일 위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누구만 있어? EP, 10줄만큼이 있는 거죠. 바닥에서는 기준점이 바닥이면 H가 0이 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0이 돼요. 자, 그럼 중간은 어떠냐? 자, 이게 보존이 되려니까 중간에 이렇게 돼요. 만약에 높이가, 자, 원래 높이가 10m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원래 높이가 10m였어요. 자, 그럼 mg가 두 개로 곱했을 때 1 정도 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반 정도, 5m 정도면 위치 에너지를 얼만큼 가져요? 자, 위치 에너지를 mgh 하면, 자, 이거를 지금 1이라고 놓고 전체 계산해서 중력 가속도까지 곱해가지고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높이가 5m라고 한다면 5가 되겠죠. 5줄.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운동 에너지는 그거하고 더해서 10이 나와야 되니까 항상 이거 일정해야 되니까, 물론 자, 지금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에요. 만약에 저게 손실이 생겨가지고 보존이 안 될 경우라면 그거보다 좀 작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운동 에너지도 5줄이 되어야 될 거예요. 됐죠? 자, 우린 여기에서 뭐 복잡하게 그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는데, 자, 간단해요. 그냥 위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 그 역학적 에너지는 다른 공기의 저항이라든가 아니면 근해에서의 어떤 마찰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힘의 개입이라든가 저 사람이 뭔가 다른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다든가 이런 게 없다면 보존되어야 해요. 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겠죠. 근데 누군가 밀어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저거는 계속 저 사람은 왔다 갔다 해가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현실에서는 사실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결국 멈추게 되겠죠.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면. 자, 옆에 총을 볼까요? 자, 총에는 용철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먼저 뒤쪽에 샥 해가지고 놀이새라고 해야 되나요? 저 뒤에 그 뒤쪽으로 밀어가지고 장전도 시키고, 그리고 그 격발을 하기 위해서 이 그 탄피 뒤쪽에 그 놀이새 뭉치가 공이가 때려서 폭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순간적으로 힘을 주기 위해서 어디에다 저장을 하냐면 용철에다 저장을 해요. 자, 용철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하고 일이 서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충전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우리 전기 에너지를 충전지에다 저장하는 것처럼 용철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용철에 어떤 에너지가 저장되냐면, 자, 위치 에너지가 저장돼요. 용철에는 위치 에너지를 넣을 수 있어요. 자, 에너지가 얼마큼이냐? 자, 2분의 1 kx의 제곱이에요. 자, 여기서 k는 뭐였어요? 용철 상수였죠? 전번에 우리 용철 상수라는 거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x는 뭘까요? 자, x는 변화된 길이에요. 압축된 길이가 되겠죠. 여기서는 변화 길이. 그리고 앞쪽에 있는 k는 탄성계수, 용철 상수라고 부르는 값입니다. 자, 거기에 저장됐던 i를, 자, 방아쇠를 딱 누르는 순간, 자, 걸림새가 빠지면서, 이 용철에 가지고 있던 탄성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뀔까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뒤에 공이라고 해가지고, 자, 여기 그 탄환을 보면 여기 겉에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탄피인데, 탄피 속에 화약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화약 부분을 딱 뒤쪽에 뇌관을 땅 쳐가지고 폭발을 일으키게 할 겁니다. 자, 그때 마지막 순간에 공이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예요. EP. 자, EK 에너지로 다 전환을 시킬 거예요. 얼마예요? 2분의 1의 mv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폭발을 일으켜 가지고 총알이 빠져나가고, 만약에 이게 자동으로 또 장전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때 빠져나간 가스가 일부 그 총신에, 그러니까 총알이 나가는 관이에요. 거기에 그 가스가 차 있을 때 그 가스가 그 힘으로 용철을 다시 뒤로 밀어서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하나의 총알이 빠져나가고 탄피가 빠져나가면 여기서 놀이새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탄환이 장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 부분으로, 자, 여기에 있는 용철이, 자, 탄창이죠. 총알을 모아놓는 부분인데 그 탄창에서 총알을 또 위쪽으로 밀어서 올리겠죠. 탄창에 총알을 끼워놨을 때 이 용철도 역시 위치 에너지로 저장을 했을 거예요. 탄성 에너지로.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총알이 하나 빠져나가면 그걸로 총알을 위로 올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는 뭐였어요? 예.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들이 있다. 자, 공기의 저항이 없고 일반적으로 보존 우리 앞쪽 문제에서는 보존이 돼요. 뭔가 충돌이 일어난다든가 이러지 않으면 보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자, mg 이게 힘이에요. 그걸 거리 h만큼 이동을 하면 자, 1이 되는데 중력에 의한 1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돼요. 중력이 해준 일이 중력을 이기면서 해준 일은 일을 해가지고 그 위쪽에다 올려놓으면 물체를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밑으로 내려오면서 속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뭐 충돌할 때 그 운동 에너지가 그 바닥에 전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탄성 에너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kx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자, kx의 제곱 그 앞에 2분의 1도 붙여야 돼요. 2분의 1 kx의 제곱. 자,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풀어서 쓸게요. 2p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그때 일은 힘과 이동거리를 곱한다면서요. 자, 힘과 이동거리를 곱한 게 1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계산할 때 왜 이렇게 조금 다르냐? 하나는 그냥 힘하고 거리를 그냥 곱하면 됐고 또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힘하고 거리를 곱한 것 같은데 자, 2분의 1을 했어요. 자, 이 차이는 뭐냐면 mg 운동 그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따른 중력이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아주 높이 간다면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mg를 사용해 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올라가도 그냥 중력이 일정해요.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면 그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그냥 이동한 거리만 곱하면 돼요. 그런데 kx 같은 경우에는 탄성력은 전번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프가 좀 다르죠. 그래프가 이렇게 점점 x에 따라서 크기가 변해요. 자, 그렇게 되면 앞에 2분의 1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유는 나중에 제가 그 따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역학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을 사실은 설명한 거고 다음 주에 시작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걸 교재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하면서 그 부분에 산수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걸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그 너무 아무리 초급이라고 해도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로 들으면 이게 뭔 소린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잘 알아듣든 잘 못 알아듣든 상관없이 좀 들어보면 다음 주부터 녹화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조금 지금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아 보세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줄게요.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지금 들을 때는 쉬운데 문제를 보면 아무 얘기도 못 알아듣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조금 배경 지식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여기서 위치 에너지 이 두 가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mv의 제곱이 있다고 그랬어요.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계산한다. 자, 위치 에너지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만. 여기 적을 데도 없네. 자, 위치 에너지 하나만 더 이야기할 건데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만유인력이 뭐였어?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만유인력은 만유인력 상수에다가 각각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었어요. 자, 요거를 만유인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구로부터 조금 표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지구의 지표부터 좀 꽤 높이 올라가 있죠. 그런 경우에 위치 에너지가 얼마큼 되느냐 뭐 이런 건데, 자, 그거를 어쩌고저쩌고 계산하면 자, 얘도 이제 위치 에너지예요.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른데
자, 마이너스에 G에 R분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될 거려? 자, 어렵죠? 이건 만유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 자, 그리고 앞쪽에는 이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는 크기예요, 크기. 참고로 힘은 벡터 값이었는데 에너지는 스칼라예요. 에너지와 자, 1은 스칼라 값이에요. 자, 방향이 없어요. 그러면 방향이 없으면 저렇게 마이너스가 자, 이제 방향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크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누가 더 크냐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10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힘에서는 그러지 않았죠. 힘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0N하고 마이너스 20N을 크기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큰 거예요? 예, 마이너스 20N이 더 큰 거예요. 그때 마이너스는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힘은 벡터 값이고 벡터는 방향을 표시하는 값이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하지만 스칼라 값들은 저 마이너스가 붙으면 크기가 이게 좀 더 작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마이너스의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계산할 때 좀 주의를 해줘야 돼요. 자, 뭐 기초만 이야기한다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네. 자, 속은 것 같죠? 자, 원래 너무 기초만 하면 나중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날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좀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는 조금 깨끗하게 녹화를 할 거예요. 지금 요번 주까지는 에이 베린몸이다 막 그러고 지금 막 낙서하듯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시간을 줄여가지고 핵심적인 얘기들만 모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는데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 다만 우리가 그 다음 단원 지금 역학만 하고 있죠. 다음 단원을 또 공부할 때는 자, 이런 시간도 있고 그걸 줄여놓은 시간도 있고 뭐 그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역학 부분은 오늘 대충 정리를 마무리할 거예요. 자, 이거는 번지 점프를 하는 거죠. 번지 점프를 하는 건데 그 번지 점프에서 이 사진을 이렇게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이 인터넷에서 막 그냥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사실 이거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미지 그냥 아무거나 찾아가지고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뉴스를 보니까 번지 점프를 했는데 알고 보니 줄이 없었음 막 이런 거 되게 난감하겠지. 줄을 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줄을 매지 않고 그냥 뛰어내려서 뭐 문제가 됐던 그런 뉴스 기사에서 이미지를 발췌를 해온 겁니다. 자, 번지 점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지는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겠죠. 자, 여기에 사람이 띡 있고 그 사람에게 줄을 매가지고 줄을 어딘가에다가 이제 매놨겠죠. 슉 해가지고 매놓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사람이 가지는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직선으로 해볼까요? 쫙 이렇게 직선으로 샥 아이고 반듯하지가 않네. 자, 여기까지 h만큼 자, 높이가 있겠죠. 이게 뭐 100m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100m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자, 기준점으로 여기를 기준점이라고 잡으면 얼마예요? 이 사람의 질량이 m이라고 하고 중력 가속도가 g라고 하면 자, 이 사람의 몸무게 중력 mg에다가 누굴 곱해요? 이 사람의 지금 기준점으로부터의 높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나와요. 자, 무엇에 대한 위치 에너지냐라고 얘기하면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100m 높이에서 저 사람이 갖게 되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 자, 우리 심심하니까 산수 한번 해볼까? 질량이 2kg인 사람이래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자, 중력 가속도는 자, 10m/s 제곱이에요. 10m/s 제곱으로 해놓고 자, 그리고 높이가 h였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자, 이렇게 되게 쉽지. 자, 어떻게 하면 돼? 계산하면 되잖아. 자, 12 곱하기 10 곱하기 그리고 얼마? 자, 100m. 자, 그럼 이거 얼마예요? 자, 2000이네. 2000줄이라고 쓰면 됩니다. 가끔은 자, 저 줄이 자,
자, 10의 3승을 이야기하는데 10의 3승 여러분 계산할 줄 알죠? 자, 10의 3승. 자, 그러면 10의 3승은 또 뭐라고 쓸 수 있는데, 자, 요거는 킬로라고 쓸 수 있어요. 킬로가, 자, 접두어가 앞에 붙으면 이게 10의 3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kg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저 사람이 바닥에 도착했을 때 얼마의 빠르기로 도착했을까? 자, 줄을 묶든 안 묶든 일단 여기까지 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떨어졌을 때 줄을 묶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묶지 않았을 때 저 사람이 가지는 에너지는 요 바닥에 오면 다 뭘로 바뀌어요? 자,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하고 누구하고 같다고 놔야 돼? 자, 얘가 전환이 된 거니까 2kg하고 같은 거죠. 자, 그래서 2000줄은 자, 2분의 1에 자, 질량이 얼마였어요? 2kg. 그죠? 자, 그 다음에 V의 제곱 이렇게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약분을 하면 자, V는 어떻게 나와요? V 제곱이 2000이 된 거죠. 자, 2 곱하기 자, 여기다 20 곱하기 자, 얼마? 100. 그것이 V의 제곱 이렇게 했어요.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지금 이제 우리 초등학교 지금 제일 어린 친구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듣고 있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되게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하여 여기서 쉽지만 다시 한번 써줄게요. 자, 20은 누구하고 누구를 곱한 거냐면 4하고 5를 곱한 거예요. 그리고 자, 100은 10을 2번 곱한 거죠. 자, 4는 2를 2번 곱한 거죠. 2 곱하기 2. 근데 여기서 제곱이 되는 아이들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제곱이 되지 않은 아이는 못 빠져나오는데 지금 우리 초등학교 그 2학년 친구 잘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요거를 그 제곱을 여기서 루트를 이렇게 씌우면서 없앨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밖으로 나올 수 있어서 2 나오고 자, 10의 제곱 10이 나오고 루트 5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20 루트 5가 돼요. 자, 그래서 V는 바닥에 도착했을 때 저 사람의 속도는 20 루트 5가 될 겁니다. 됐어요? 자, 요거 이제 계산할 줄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 중간에서 위치 에너지 구할 수 있죠. 자, 높이가 얼마인지 알면 자, 여기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 위치 에너지하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도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다 더하면 그 값이 얼마예요? 2000이에요. 됐죠? 2000줄. 자, 그런데 지금은 번지 점프라며요. 그러니까 번지 점프니까 뭔가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그 상황이 다른 게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여기를 지우고요. 지울까요? 저 사람이 그 줄을 매달고 있는데 줄의 길이가 얼만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줄의 길이가 자, 여기서 알려줘야 돼. 자, 원래 줄의 길이는 얼마 정도 될까? 아까 전체 높이가 100m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면 스릴이 있을까? 90m? 자, 90m예요. 90m. 줄의 길이가 90m고 여기다 다리를 하나 묶고 자, 이게 사람이 너무 크면 안 되겠네. 자, 어쨌든 이렇게 와! 그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TV 같은 데서 보면 번지 점프를 했을 때 바로 딱 멈추지 않죠. 쭉 늘어났다가 올라갔다 쭉 늘어났다 올라갔다 막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어딘가에서 멈추는데 그 멈추는 지점을 보면 거의 물에 가까이 바닥에 가까이에서 멈추죠. 자, 원래 길이가 90m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더 내려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늘어났어요. 쭉 늘어나 가지고 한 요쯤에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됐죠? 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줄의 늘어난 길이 델타 X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갖게 되는
에너지는 얼마일까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게 사람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사람을 계산하기 복잡해지니까 사람을 조그만하게 여기다가 점으로 만들어 버려요. 점으로 만듭시다. 아까도 사람은 점이었어. 이제 계산을 하기가 좀 쉽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델타 X를 보니까 자, 요게 5m예요. 그러면 몇 미터 내려온 거야? 95m 내려온 거죠.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다리로부터 질량 중심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늘어난 길이는 5m라고 해요. 그러면 줄의 길이는 총 95m가 된 거예요. 늘어나서. 그죠? 그러면 이때 사람이 갖는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처음에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2000줄이에요. 2000줄. 자, 2000줄. 자, 어떻게 해서 2000줄이 나왔어? mgh 했는데 h를 뭘로 했어요? 자, 100m로 계산했죠. 됐죠? 자, 그런데 밑으로 내려왔더니 자, 95m 지점에 놓여 있더래.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자, 위치 에너지 계산해 봅시다. 자, 위치 에너지는 mgh가 될 텐데 h가 얼마예요? m이 지금 2kg이고 g가 10이고 자, h가 얼마? 자, 5m죠. 5m. 어떻게 해서 5m야? 자, 여기 밑에서부터 5m. 자, 기준점이 여기였어요. 아까 저 위에는 기준점으로 100m 위였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준점으로부터 5m인 지점이 와 있죠. 왜 5m냐면 줄의 길이가 95m고 잘못했다. 줄의 길이는 원래 90m죠. 90m.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면서 이쪽 걸로 잘못 봤어요. 원래 줄의 길이는 90m예요. 그리고 늘어난 길이가 5m라서 위에서부터 내려온 길이는 95m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 바닥에서부터의 높이는 5m예요. 그러면 자, 5 이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예, 어디에도 저장이 됐냐면 여기 줄에도 저장이 돼 있어요. 이게 줄의 탄성 계수가 K라고 가정을 하면 줄에 저장된 위치 에너지는 이거는 이제 그 좀 다른 위치 에너지예요. 뭐냐면 아까는 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지만 지금은 누구의 위치 에너지예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예요. 자, 그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2분의 1 kx의 제곱. 자, 이 x는 누구냐면 늘어난 길이에요. 얼마를 대입해야 돼요? 5를 대입해야죠. 그러니까 5의 제곱. k는 지금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 줄에 그 탄성 계수를 주었다고 가정을 하면 저렇게 될 거예요. 저게 어디에 저장되는 에너지예요? 예, 줄에 저장된 에너지예요. 줄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저장된 에너지.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또 있을 거예요. 자, EK 그것은 2분의 1의 mv의 제곱. 속도는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자, 이거를 지금 계산할 필요도 없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나오지도 않아. 다만 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잘 하라고 설명을 한 건데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자, 어디에도 좀 나눠 가져요? 예, 줄에도 좀 갖고 줄에 탄성 에너지로 저장이 돼요. 그것도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누구예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좀 남아 있어요. 바닥까지 내려온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누구도 있어? 예, 운동 에너지도 남아 있죠. 자, 그래서 중간에를 보면 자, 중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사람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줄이 팽팽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줄이 팽팽해진 다음부터는 어떤 걸 계산해야 되냐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 때문에 생긴 위치 에너지. 이건 바닥으로부터 잰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었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 운동 에너지. 그때 운동 에너지 있겠죠. 자, 이거 세 개를 더한 값이 처음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제일 높은 데서 의한
자, 위치는 이게 처음 값이에요. 이 값하고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 자, 그냥 대충 산수를 그냥 대충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2000이었어요. 2000. 이 값이 2000이었는데 2000줄이죠. 자, 그런데 중간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뭐 밑에 바닥에서 지금 얼마예요? 자, 100 정도가 됐죠. 이게 100이야. 그리고 탄성력에 의해서 그 줄에 저장된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늘어났을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요? 자, 그러면 원래 2000줄이었던 아이가 100줄, 100줄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1800줄이 되어야죠. 자, 이게 조금씩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 일단. 자, 지금 차들이 부딪혀가지고 처참하게 부서져 있네요. 그죠? 교통사고 나면 되게 위험한데, 자, 이렇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차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에너지를 대부분 뭘로 바꿔서 손실이 되냐면 저 찌그러진 저 상태, 저게 원래 운동에너지가 다시 보존이 되려면 저게 저렇게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펴져야 돼요. 자, 언제 펴져야 되냐면 두 차가 서로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부딪힌 다음에 이 아이의 접촉이 떨어지기 전에 원래 상태대로 모양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야 우리가 얘기하는 앞쪽에서 얘기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근데 충돌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충돌의 대부분은 보존이 되지 않아요. 자, 왜 보존이 되지 않냐면 물체가 원래대로 펴지지 않던가 아니면 펴지더라도 바로 펴지지 않고 접촉이 끊어진 다음에 펴지는 경우예요. 그러면 힘을 전달하지 못해가지고 원래의 그 역학적인 에너지를 보존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차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차가 서로 충돌을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제일 먼저 두 차가 부딪힐 때 서로한테 작용하는 힘은 누가 더 클까? 예를 들어서 경차하고 그리고 트럭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둘이 충돌을 해. 그러면 가해준 힘은 누가 더 클까요? 자, 이거는 항상 크기가 같아요. 자, 뭐 작용 반작용. 두 아이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마이너스 붙여줘야죠. 그래야 서로 같다고 놓을 수 있지. 그냥 크기만 얘기할 때는 자, 위의 식처럼 마이너스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기는 해요.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마이너스를 해야 서로 같지. 그죠? 예. 자, 그런데 힘은 벡터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이제 크기만 가지고 그냥 얘기할 때는 뭐 굳이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아도 되겠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서로에게 가해준 힘의 크기가 이렇다고 했을 때, 됐죠? 했을 때 둘 사이에 작용하는 이 힘은 뭐라고도 쓸 수 있어요? 예, 힘은 뭐라고 쓸 수 있어? F는 우리 ma라고 쓴다는 거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자, m은 뭐였어? 질량이고 그 다음에 a는 가속도였어요. 됐죠? 자, 그러면 누가 같아? 질량하고 가속도를 곱한 값이 서로 같죠? 됐나요? 2로 써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서로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뭐 가속도의 비가 질량의 역수비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왔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정의를 할 거예요. 새로운 걸 정의할 건데 그게 뭐냐면 운동량이라는 값을 정의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운동량. 자, 운동량이 뭐냐? 자, 운동량은 P라고 써요. 운동량. 자, 이것도 벡터 값이에요. 위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이게 생략도 가능한데 화살표를 굳이 쓰는 이유는 이게 벡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운동량은 벡터 값입니다. 우리 힘도 자, 이렇게 써주는 게 원래는 원칙이지만 귀찮잖아. 그래서 힘은 우리 다 벡터인지 아니까 생략한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운동량도 P라고 그냥 써도 돼.
근데 화살표로 쓰면 저게 벡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운동량은 질량하고 속도, 굳이 또 속력이 아니라 속도예요. 방향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운동량은 벡터 값이니까. 자,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이 운동량이에요. 됐죠? 자, 운동량의 의미는 뭐냐면 운동의 효과래. 자, 운동의 효과.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그 지금 운동을 뭐 에너지를 아니면 얘가 부딪혔을 때 얼마나 아플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표현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다. 자, 속도도 방향이다. 자, 저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뭐 정의했다는데 우리 받아들여야지. 그죠? 자, 근데 충돌 과정에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각각의 운동량은 충돌 후에도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라고 해요. 자, 그거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거를 지금 공부할 거예요.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뭐라고요? 충돌 전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일정하다. 자, 이게 보존된다는 뜻이에요. 총합이 일정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질량, 자, M1, 자, 이게 이제 1번 차고 얘가 2번 차라고 가정해 봅시다. 질량 M1 그리고 V1 이렇게 돼 있는데 이 V1은 뭐냐면 처음에 차가 충돌하기 전의 속도예요. 자, 그거 더하기 자, M2 V2. 자, 이쪽 두 번째 차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은 충돌 후에 각각의 운동량, 그때의 속도를 곱한 값이죠. 자, 운동량을 합친 것과 같다. 자, 이걸 P1 그리고 이쪽을 P2라고 하고요. 저 벡터 값이니까 자, 우리 화살표 원래 써야 되는데 생략했다고 가정합시다. 충돌 후의 운동량, 충돌 후의 두 번째 차의 운동량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에 숫자로 계산할 때는 자, 여기가 뭐야? 이쪽하고 이쪽하고 방향이 반대죠. 지금 이쪽은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정했으면 이쪽 방향은 뭐야? 마이너스죠. 그래서 요거 할 때 마이너스를 넣어야 됩니다. 방향까지 고려한 값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운동량 보존할 때 자, 운동량은 뭐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값이다. 벡터 값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운동량이 보존되느냐라고 한다면 항상 운동량 보존돼요. 자, 항상 운동량 보존은 어떻게 된다? 항상 보존이 된다. 자, 조심해야 될 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운동량은 자, 운동량 보존은 항상 된다.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누구는 보존이 안 된다? 상황마다 다르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우리 따져봐야 된다. 사실 여기에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조건이 만족할 때만 보존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몰라요. 그때그때 다르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보존되지 않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충돌이 일어난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자, 요쪽에 그 왜 보존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보존된다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둘이 충돌할 때 아까도 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이 같아요. 방향은 반대고. 됐죠? 자, 왜 그럴까요? 이 힘이 같은 이유?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래요.
트럭하고 경차가 부딪혀도 마찬가지예요. 두 아이의 각각의 운동량은 자, 그 서로 작용한 힘은 운동량은 좀 상황이 다르겠죠. 힘은 같아요. 자, 이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우리 뒤에다가 곱하는 시간은 충돌 시간이에요. 지금 막 속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이거 쉽다며?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친구. 쉽다잖아. 이거 들을 수 있다며? 근데 뭐 이렇게 식이 많이 나와? 네, 여기까지만. 그 뒤에서는 이제 식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오늘까지만 좀 식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우리 화요일 날 녹화하는 부분부터는 식이 나오지 않을 웬만하면 웬만하면 식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 백과사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수업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앞부분은 조금 이게 뭐 깊이 나간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게 처음 하는 친구들은 많이 어려워할 텐데 조금 그 부분 나간다는 것만 이해를 좀 해두세요. 앞에 지금 나갔던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지워버릴 거예요. 자, 이쪽에 그 힘을 곱하면 이게 무슨 값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정의 하나가 더 필요한데 뭐냐면 운동량은 질량하고 속도를 곱하는 값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충격량이라는 값이 또 나와. 이 뭐야? 이게 계속 나오네. 자, 충격량이라고 했어요. 충격량이라는 값은 자, 힘하고 시간을 곱해요. 이 시간은 뭐냐면 힘을 받은 시간. 그죠? 어떤 아이가 부딪혀가지고 아니 주먹으로 우리 병태가 누구 경태를 쳤어요. 그랬는데 그 병태의 주먹이 접촉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이거는 힘을 가한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충격량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충격량은 다시 요거를 쓰면 어떤 값이 되냐면 자, 원래 힘이 뭐예요? 질량하고 가속도를 곱한 값이고 거기에다 시간을 곱한 값이 돼요. 됐죠? 그리고 이 가속도가 또 그 앞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가속도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가속도가 속도의 변화예요.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고 그거는 시간분의 속도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나중 속도, 뭐 처음 속도라고 가정합시다. 나중, 처음이에요. 속도가 얼만큼 변했느냐 시간에 따라. 그러면 A하고 T를 곱하면 뭐가 나올까? 자, 여기대로 하면 질량에다가 자, 뭐가 나와요? V 다시 마이너스 V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자, 많이 복잡한가요? 조금만 참아봐요. 그럼 충격량이 다시 이렇게 될 겁니다. 누가 돼요? mv 다시 마이너스 mv. 그게 뭘까? 예,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 운동량이 뭐였어?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 값이었죠. 자, 열심히 연습해봐요. 네. 그 지금 이 부분이 막 헷갈릴 수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이따가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본 다음에. 자, 그래서 충격량은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충격력하고 가해준 힘하고 가해준 시간을 곱한 값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라고 볼 수도 있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델타 P라고도 씁니다. 델타가 변화량이라고 있죠. 나중 거에서 천 걸 뺀다는 의미예요. 운동량의 변화. 그게 충격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러면 자, FT가 뭐가 되는 거야? 얘의 충격량이 되는 거죠. 자, I의 그러니까 이 충격량도 벡터 값이에요. 방향이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아이가 받는 충격량이에요. 자, 이쪽은 뭐예요? 첫 번째 아이가 받는 충격량이에요. 자, 그 아이를 다시 써봅니다. 자, 헷갈리죠? 자, I는 뭐하고 같다고 했어요? 델타 P하고 같다고 했어요. 자, 1번 물체가 받는 운동량의 변화량. 그리고 이쪽은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자, 2번 물체가 받는 운동량의 변화량.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P 다시 이거 충돌 후에 두 번째 물체의 운동량이고, 자, P1의 P2의 원래 운동량이죠. 자, 이쪽은 뭐라고 쓸 수 있어? P1의 나중 운동량이고, 자, P1의 처음 운동량이죠. 야, 이제 뭐 하는 것 같지? 됐습니까? 자, 요 식을 정리하면 뭐가 될까? 요 식을 정리하면 P1 플러스 P2가 되는 거예요. P1 플러스 P2. 자, 그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머리 복잡해요. 자, 머리 복잡한데, 자, 지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둘이 충돌할 때 서로 같은 힘을 받아요.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 받아요. 그래서 각각의 받은 FT, 즉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상태가 됩니다. 자, 요걸 유도를 했더니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P는 운동량이래. 자, 운동량은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 값이래 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은 힘과 시간을 곱한 거야. 받은 시간. 그리고 그것이 운동량의 변화라는 거지 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됐어요?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아까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의 능력, 운동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값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저 운동량의 정의대로 해서 둘이 충돌할 때를 봤더니 충돌 전후에 운동량의 총합이 어떻더라?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자,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쪽에 있던 걸 저 양쪽으로 옮겼죠. P1 다시는 오른쪽으로 옮기고 P2 다시는 왼쪽으로 옮기면서 보면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의 총합이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조금 그 다른 상황인데, 자, 요거를 이해하기 전에 한번 여기에다가 설명을 다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많이 어렵죠? 어려운 거 알아요. 이거 처음 하면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울 거예요. 제일 먼저 운동량을 정의를 할 거예요. 운동량. 자, 운동량은 뭐였어요? 운동의 효과라는 거고, 그리고 벡터 값이었어요. 자,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하고 속도를 곱하는 값으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됐죠?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다. 자, 벡터 값이에요. 벡터 값이니까 조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는 것도 정의를 했어요. 충격량은 뭐였냐면 힘과 힘을 받은 시간, 델타 T라고도 쓰고 그냥 T라고도 쓰는데 T라고 쓸게요. 자, T. 접촉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 되겠죠? T를 곱하면 충격량이 나와요. 충격량도 뭐라고 했어요? 벡터 값이에요. 충격량. 됐죠? 자, 그런데 힘을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자, 어떻게 정리했어요? 질량하고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정리했죠. 그리고 그 가속도는 또 어떻게 정리했어요? 아, 이거 복잡하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자, 속도의 변화로 표시를 했어요. 다시 나중 거. 이게 자꾸 쓰는 방법이 제가 쓰는 원래 편한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있어서 자꾸 헷갈리네. 자, 여기서 A는 가속도였어요.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예요. 시간당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뭐 그것을 나타내는 값이 가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좀 바꿔보면 자, A 대신에 제로 바꿔놓으면 거기다 T를 곱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면 되겠죠? 자, 이쪽에 해서 얘를 M V 다시 마이너스 V. V 다시는 나중 속도고 V는 처음 속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간으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T를 곱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가속도 A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A를 가지고 온 거예요. F는 MA에다가 자, 요 A를 가져온 거죠. A를 싹 가져오면 자, 요런 얘기가 되죠. 자, 그걸 정리하면 질량에다가 V-V가 되죠. 그걸 또 정리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곱하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요게 누구라고 그랬어? MV 다시 또는 MV 이게 뭐야? 나중 운동량 이건 처음 운동량이 돼요. 운동량이 MV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자, 이러면 P 다시 마이너스 P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준 게 되죠. 자, 요게 어디에서 온 거야? 여기에서 온 거지.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렇게 바꿨어요. 이해되나요? 자, 이번에는 충돌 과정에서 서로 작용한 힘은 같아요. 자, 방향은 어때요? 반대고. 자, 그리고 받은 시간도 어때? 양변에 같은 시간을 곱하면 되죠. 첫 번째 차가 받은 힘하고 두 번째가 받은 힘하고 시간이 어때요? 같이 충돌하면서 서로 작용 반작용으로 받은 시간이니까 서로 같겠죠. 저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누가 돼? 충격량이 되죠. F2의 충격량. 자, 이거는 첫 번째 물체의 충격량. 서로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예요. 자, 그런데 충격량을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격량을 어떻게 쓸 수 있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쪽은 P1 다시 마이너스 P 이쪽은 마이너스 앞에 있고요. 자, 그 P2 다시 P1 해야 되겠네. P2 다시 마이너스 P2. 자, 두 번째 물체의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을 둘의 차이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서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P1 다시 플러스 P2 다시 나중 운동량의 총합. 그것은 누구하고 같대요? 처음 운동량의 총합과 같죠. 자, 이게 뭐예요? 운동량 보존이에요. 자, 운동량 보존은 항상 성립해요. 항상. 자, 왜 그러냐면 작용 반작용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은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뭐예요? 충돌 전후에 운동량은 일정하다. 총합은 같다. 이거를 운동량 보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운동량 보존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문제를 풀어볼까? 자, 이쪽에 첫 번째 물체가 있고요. 자, 이쪽에 두 번째 물체가 있는데, 자, 이 아이가 둘이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인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질량이 첫 번째 아이의 질량이 2kg이에요. 두 번째 아이의 질량이 얼마나 하면 좋을까? 얘도 그냥 2kg으로 합시다.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그리고 첫 번째 아이는 10m/s로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 아이는 멈춰 있는 상태예요. 0인 상태입니다. 멈춰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아이가 가서 두 번째 아이를 충돌한 다음에 둘이 합쳐져서 간대요.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냐면 둘이 합쳐진 다음에 뭐 둘이 붙어서 갈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돼서 같이 움직인대요. 자,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일 때 속도가 얼마인지 계산을 하는 문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운동량 보존으로 문제를 풀 건데요. 이쪽에 해서 봅시다. 자, 제일 먼저 처음 운동량은 얼마예요? 자, P1 다시 플러스 P1부터 합시다. P1 그 다음에 P2
다음에 P1 다시 플러스 P2 다시. 자, 여기다가 식을 대입해 볼 거예요. 자, P1은 뭐야? 질량 곱하기 자 M1 곱하기 V1 플러스 M2 곱하기 V2. 그것은 M1 다시 M1은 질량이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 M1 V1 다시 플러스 M2 V2 다시. 에이쿠, 여기다 써버렸네.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됐나요? 이쪽에다가 옮겨서 한 곳에다가 다 써주려고 하니까 좀 지저분하네요. 이렇게 올릴까? 야, 여기로 와. 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두 아이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V1 다시하고 V2 다시 나중에 충돌 후의 속도가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자, 얘는 모아서 써줍시다. M1 플러스 M2 가로 V1 다시라고 할까요? 둘이 합쳐진 상태야. 근데 뭐 V1 다시든 V2 다시든 지금 같은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V1 다시와 V2 다시가 지금 같아요. 왜? 합쳐졌으니까. 됐죠? 합쳐졌으니까 이게 지금 서로 같은 상태로 문제를 푼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대입해 봅시다. 대입하는데 자, 여기에 얼마? 질량이 2kg. 자, 속도는 얼마인데? 자, 10. 자, 그리고 얘는 질량이 얼마? 2kg. 속도가 얼마인데? 예, 속도는 0이었어요. 자, 질량이 2kg, 2kg이었고 그럼 나중 속도 얼마인지 몰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앞쪽을 계산하면 얼마예요? 20이죠? 자, 20. 됐죠? 자, 그러면 요 뒤에는 얼마예요? 두 개를 더했으니까 4 곱하기 V1 다시. V1 다시는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5m/s가 돼야 돼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됐죠? 자, 충돌 전후에 운동량 보존된다. 그러니까 두 아이가 가다가 부딪혔을 때 그리고 나서 서로 튀어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묻어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뭘 쓴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공식을 쓴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운 건데 둘을 합쳐놓고 이 가운데다 용철을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용철을 집어넣어가지고 용철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상태에 손으로 놔.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됐죠? 그 갈 때 이 XA와 XB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이게 질량이 M1 대 자, M2라고 가정하고 서로 작용 반작용 예, 똑같이 해석하죠. 자,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은 같이 있었으니까 얼마야? 0이에요. 0. 나중 운동량을 계산할 때 이 거리가 누가 되냐면 V가 돼요. V. 서로 V1의 평균, V2의 평균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좀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정리를 따로 하도록 합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서 볼게요. 자, 충돌의 종류를 외우셔야 돼. 여러분들이 충돌의 종류를 외워야 되는데 충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부르는 아이. 근데 사실은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부르지만 탄성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탄성 충돌이 있고 그 다음에 비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고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완전은 네, 이렇게 지워볼까요? 자, 종류가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는데 자, 그때 이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는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도 해요. 우리 비슷한 거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마찰력에서 그 정지 마찰 계수라는 거 있었죠. 정지 마찰 계수가 누구하고 같은 거였어? 예, 최대 정지 마찰 계수하고 같은 거였어요. 마찰 계수. 자, 이 둘이 같은 거였습니다. 정지 마찰 계수하고 최대 정지 마찰 계수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정지 마찰력은 구하는 공식이 없다고 했죠. 근데
최대 정지 마찰력 그 정지 마찰 계수가 사실 최대 값을 정지 마찰력 중에 최대 값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한다라고 했고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느 쪽으로 나와도 다 같은 이야기예요. 두 용어를 같이 씁니다. 혼용했어요. 비슷해요. 여기도 충돌의 종류는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성 충돌과 그렇지 않은 충돌이 있는데 탄성과 그다음에 비탄성 충돌이 있어요, 원래. 근데 비탄성 중에서 완전히 둘이 붙어서 간다든가 이런 애들 아까 같이 그렇게 둘이 뭉쳐서 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그 비탄성 중에서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탄성 충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 비탄성 충돌하고 그냥 일반적인 완전하게 그런 비탄성은 아니지만 그 비탄성 충돌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비탄성이 있어요. 됐죠? 비탄성 충돌에는 크게 비탄성 충돌과 완전 비탄성 충돌 두 가지로 나눠지고 그리고 충돌은 탄성 충돌하고 비탄성 충돌이 있다. 자, 그런데 탄성 충돌을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도 불러요. 이거 왜 강조하냐면 학생들 중에는 이제 탄성 충돌로 외우고 있다가 완전 탄성 충돌이 나오면 이게 다른 건 줄 알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도 있고 또 반대로 완전 탄성 충돌을 외우고 있다가 탄성 충돌이 나오면 그건 좀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충돌에서 왜 이런 탄성이라는 용어를 붙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어떤 물체가 용철에 가서 부딪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아이에 뭐가 있어요? 예,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EK. 운동 에너지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 했어요? 2분의 1에 mv의 제곱으로 계산한다고 했죠. 자,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을 하면 자, 그 운동 에너지가 어디에 저장이 돼요? 자, 이 용철에 저장이 될 거예요. 용철에 저장된 에너지는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 자, 2분의 1 kx의 제곱. 자, 압축된 길이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죠. 그럼 처음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1000이었다고 가정을 해봐. 1000줄이었어. 자, 그런데 점점 압축을 해가지고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00줄이 되었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얘는 멈추겠죠. 됐어요? 예, 멈추겠죠. 완전히 압축이 된 다음에 멈추게 될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위치 운동 에너지는 뭘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다 뭘로 바뀌었어?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죠. 다 완전히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자, 누가 0이에요? 운동 에너지가 0이야. 그러니까 속도가 멈췄어요. 자, 이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가 보존이 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근데 이 다음이 문제야. 이 다음 펴질 때 자, 용철이 안 펴지고 그냥 그 상태로 구겨진 상태로 있을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펴질 때도 문제야. 펴질 때 이 용철이 자, 여기서 이렇게 펴져요. 근데 물체 얘는 뒤로 튕겨 나가겠죠. 뒤로 이렇게 튕겨 나갈 거예요. 이야. 노란색 표현이 좀 잘 안 돼서 뒤로 튕겨 나올 텐데 자, 저 용철이 잽싸게 튕겨 나오면 물체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튕겨 나오면 자, 용철이 가지고 있던 힘으로 저 M을 뒤로 세게 밀어낼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원래대로 회복이 될 텐데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V로 회복이 될 텐데 만약 용철이 좀 늦게 펴지는 용철이야. 물체는 저만치가 않는데 나중에서 이제 펴져요. 이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베개 같은 거예요. 베개를 우리가 벽에다 던지면 베개의 모양이 찌그러진 다음에 그러면 찌그러질 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 베개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다 모두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겠죠. 탄성 에너지로 저장이 됐을 거예요. 찌그러지면서. 그런데 이 베개가 벽에서 튕겨 나올 때 그 찌그러졌던 걸 다시 밀면서 다시 자기의 에너지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베개는 튕겨 나온 다음에 서서히 부풀어 올라요. 그렇게 되면 그 찌그러졌던 압축력이 벽을 미는 데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개는 혼자 그냥 부풀고 끝나는 거야. 원래 에너지를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베개 같은 경우가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왜 충돌의 탄성 이야기 들어가는지 알겠어요? 자, 왜 들어간다? 이것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충돌 과정에서 모양이 변한다. 이게 접촉 과정에서 모양이 변해요. 아무리 강철구, 자, 여기 당구공이 있는데, 당구공이 자, 충돌 과정에서 어때요? 모양이 변합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찌그러져요. 근데 찌그러지면서 저장됐던 에너지, 뭘로 저장돼? 자, 탄성 충돌을 가지면서 자, 탄성 에너지로 저장이 돼요. 위치 에너지죠. 탄성 에너지로 저장됐다가 그것이 다시 뭘로 바뀌어야 돼?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로 다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전환 과정에서 잘 되면 완전하게 원래대로 전환이 됐다. 탄성 에너지로 처음에 운동 에너지에서 탄성 에너지로 됐다가 다시 100%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 탄성 충돌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리고 이게 완벽하잖아. 우리 이게 완벽한 걸 좀 더 훌륭하게 써줘야지. 그래서 써주는 게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완전 탄성 충돌하고 탄성 충돌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성 에너지, 탄성 충돌, 완전 탄성 충돌은, 즉 탄성 충돌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까요? 예, 보존돼요. 얘만 보존돼요. 보존. 누가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중요합니다. 탄성 충돌, 완전 탄성 충돌, 즉 탄성 충돌은 역학적 에너지가 100% 보존돼요. 자, 물론 얘가 딱 맞으면서 소리도 나고 뭐 빛도 날 수 있고 세게 부딪히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손실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된다. 언제? 탄성 충돌일 때. 그럼 탄성 충돌을 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여야 하느냐? 당구공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당구공이 원래 상아로 만들었는데 상아가 이제 코끼리 어금니를 쓰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코끼리도 멸종이 되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이 플라스틱 재질로 바꾼 게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당구공입니다. 당구공은 완전 탄성 충돌에 가까운 충돌을 해요. 근데 우리 그냥 완전 탄성 충돌한다고 얘기를 하지. 근데 당구공 말고 탱탱볼 있죠, 탱탱볼. 탱탱볼이라고 이 문구점에서 가지고 노는 그 저희 팔아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공이 있는데 되게 말랑말랑해요. 얘를 떨어뜨리면 어때? 거의 예, 완전 탄성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탄성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거의 같은 높이까지 올라와요. 근데 얘의 성질을 보면 딱딱하지가 않아. 얘는 어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말랑말랑해. 이 아이는 충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압축이 되지만 그거를 잽싸게 핀다는 얘기예요. 그 접촉면에서 떨어지기 전에 피는 거야. 반면에 당구공은 어떠냐면 충돌 과정에서 찌그러지는 게 어때? 굉장히 적게 찌그러져요. 그리고 아주 조금 찌그러진 걸 잽싸게 피는 거야. 당구공뿐만 아니라 강철구가 있는데 물리 실험에서 많이 쓰죠. 강철구. 강철구도 비슷해요. 이 아이도 충돌 과정에서 어때? 굉장히 조금 찌그러지면서 그걸 잽싸게 피는 거예요. 반면에 옆에 보이는 자, 이 캔은 어떨까? 캔을 음료수를 다 마신 캔을 벽에다가 던지면 세게 던진 거죠. 그러면 캔이 저렇게 찌그러지면서 탄성 에너지가 그냥 거기서 없어지고 말아요. 물체의 모양을 바꾸는데 그냥 쓰여지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처음에 운동 에너지에 일부가 탄성 에너지로 저장되는 줄 알았는데 찌그러지고 사라지는 거야. 됐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부딪히고 나서 어떻게 돼? 튕겨 나오지. 그 얘기는 뭐야? 일부 운동 에너지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 포카리 스웨트 같은 지금 이런 캔 같은 경우에는 찌그러지면서 좀 튀어나오니까 이게 안 튀어나오지 않고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운동 에너지가 처음에 100이었어. 탄성 에너지로 저장이 100만큼 됐다가 이게 복구가 안 돼. 뭐 100까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 막 90까지 들어갔다든가 뭐 해서 복구가 안 되고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보니까 살아있는 거 보니까
뭐 20만큼 뿐이 살아있지 않더라. 자, 이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래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보존되지 않는다? 보존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완전 탄성 충돌만 보존되고 나머지는 보존되지 않아요. 이쪽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문제인 애가 있어. 문제라기보다는 그 보존이 안 되고 다 사라지는 아이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게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데 뭐 찰흙 같은 거예요. 찰흙. 찰흙 같은 경우에는 던지면 어떻게 돼? 찌그러지고 그냥 끝이지. 끝. 벽에다 던지면 어때? 벽에 붙지. 그러니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그러지고 그 찌그러져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가 찌그러지는 과정에서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야. 이건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래요. 어떤 경우가 그래? 자, 둘이 합쳐지는 경우라든가 어디 붙는 경우. 됐죠? 자, 붙는 거, 붙거나 합쳐지는 경우, 두 물체가 합쳐지는 경우, 세 물체가 합쳐지는 이런 경우. 그럼 여기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완전히 다 없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도 좀 얘기했던 것처럼 탄성 에너지로 전환도 잘 안 돼. 그러니까 탄성 에너지로 뭐 저장을 좀 했다가 제일 위에 거는 탄성 에너지로 뭐 거의 대부분 다 보냈다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탄성 에너지로 일부 바꾸는 듯 하다 그냥 딱 붙어버리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완전 비탄성 충돌에는 자, 역학적 에너지가 많이 또 전환이 안 되지만 비탄성 충돌에 비해서 많이 더더욱 손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역학적 에너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벽 같은 데 늘어붙으면 아예 이제 0이 돼 버리는 수가 있지. 자, 그런데 아까 같이 두 아이가 충돌해 가지고 그래도 나중에 5mPa라고 이제 가잖아. 그런 걸 보면 얘의 역학적 에너지가 완전히 0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손실은 그만큼 더 크다. 자, 완전 비탄성 충돌은 자, 저렇게 합쳐지거나 그다음에 그 붙는 경우 즉 이제 찰흙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붙는 거의 반대는 뭐야? 폭발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완전 비탄성 충돌은 이렇게 붙거나 합쳐지는 경우 말고 폭발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해요. 폭발. 됐죠? 아니면 분리되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 그 위성이라든가 아니면 미사일 같은 거 발사할 때 뭐 1단 추진체, 2단 추진체, 3단 추진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올라가다가 어때? 둘이 분리되지? 그 분리될 때도 완전 비탄성 충돌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냐, 탄성 충돌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반발계수예요. 반발계수. 자, 반발계수 공식을 조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까? 자, 반발계수는 충돌 전후의 역학적 에너지의 비율을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자, 마이너스 방향을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다 마이너스 걸어요. V1 마이너스 V2 V1 다시 마이너스 V2 다시 충돌 전후에 그러니까 한 물체가 이제 V1이라고 속도가 V1이었어. 다른 물체는 V2였어. 근데 충돌 후에 각각의 속도가 하나는 V1 다시고 하나는 V2 다시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식을 넣는 겁니다. 그런 게 있나 보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반발계수가 1이라면 그거는 완전 탄성 충돌, 즉 탄성 충돌이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반면에 반발계수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면 이건 비탄성 충돌이고 그런 경우라면 역학적 에너지가 일부가 손실이 됩니다. 자, 완전 비탄성 충돌은 합쳐지는 경우 아니면 폭발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경우는 반발계수가 0으로 계산이 됩니다. 됐죠? 자, 지금 이런 경우를 탄도진자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런 경우도 말고 뭐 다른 복잡한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얘가 충돌을 해가지고 총알이 라지 M이라고 하는 나무 토막에 속에 박힌 다음에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데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자, 이거를 잘못 풀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있었어요. 얘는 멈춰 있었으니까 그냥 운동 에너지가 없어요. 얘만 이제 운동 에너지 2분의 1에 mv의 제곱 이렇게 갖고 있고
얘는 0이었고 충돌한 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최고점에서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멈춰 있을 거고 두 i의 질량은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고 두 i 질량을 더해야 되겠죠. 총알하고 그 다음에 나무 토막이 질량을 더한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높이 h만큼 올라갔을 때 자, 가지게 되는 에너지는 뭐예요? 이 상태 최고점에 올라가면 멈춰요. 자, 멈출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얼마일까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자, EP. 자, EP는 mgh 이렇게 GH만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잘못 풀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나중에 뭐가 됐다? 위치 에너지가 됐다. 처음에 얘는 0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어차피 총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만 있겠지. 자, 그래서 이게 둘이 같다. 즉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거 지금 잘못 푸는 거야. 2분의 1의 mv의 제곱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자, 요거 또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0까지를 더할게요. 자, 그것이 둘이 합쳐진 위치 에너지하고 같아요 라고 문제를 풀면 잘못되는 겁니다. 자, 왜 잘못됐을까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자, 지금은 우리 단계에서는 왜 잘못됐는지만 이해하면 돼요. 자, 이게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충돌 과정에서 무슨 충돌을 해요? 둘이 합쳐지니까 뭐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해요. 자,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면 뭐가 보존이 안 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때 쓰는 방식이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틀립니다. 손실이 생겨가지고 분명히 원래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계산한 것보다 H가 적게 올라가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는 지금 몰라도 되지만 처음에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하고 나중에 충돌해서 박혔을 때 운동량은 무조건 같습니다. 왜? 운동량 보존은 어떻다고 했어? 이게 어떤 경우라도 완전 탄성 충돌이든 비탄성 충돌이든 완전 비탄성 충돌이든 상관없이 누구는 항상 보존이 돼요? 운동량 보존이 돼요. 그래서 뭘로 풀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풀면 안 되고 자, 운동량 보존으로 풀어야 된다. 자, 그럼 운동량 보존은 어떻게 돼요? 자, 이쪽에 질량 MV 있었죠?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얼마야? 0이죠, 0. 자, 그리고 그것은 누가 돼요? 둘이 합쳤을 때 운동량하고 이렇게 쓰면 되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1단계. 운동량 보존되네. 자, 우리가 알려준 건 뭘 알려줬겠어? 이거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풀은 거야? 지금 얘를 얼마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합쳐진 상태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을 쓰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에 스몰 m 플러스 라지 m v 다시의 제곱. 자, 요걸 가지고 합쳐진 다음에 운동량은 자,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운동 에너지 이렇게 구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 최고점을 올라가는 거야. 최고점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 조금 더 쉽게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MV 있죠. MV가 뭐였어? MV P였어요. P가 뭐야? 운동량이었어요. MV가 운동량이죠. 그러면 이게 MV가 운동량일 때, 자, P가 운동량일 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할까? EK는 2분의 1의 MV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써? 2분의 1의 자, MV의 제곱을 누구로 나누면 돼? M으로 나누면 되잖아.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 2분의 1의 저 MV가 P지. 운동량. 자, 이렇게 되고
그것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자, 저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을 하면, 자, 지금 요 아이를 뭐라고 쓰면 돼? 요 아이를? 자, 지금 이제 많이 머리 복잡해질 텐데, 자, 이쪽 아이를 뭐라고 쓸까? 샥, 여기다 써볼까? 자, 2분의 1에 누구라고 쓰면 돼요? 자, p의 제곱에 스몰 m 라지 m이라고 쓰면 돼요. 원래 그거에. 됐죠? 자, 그런데 저 p가 누구야? 저 p가 누구? 질량 얘하고 곱해서 나중 v, 이게 p예요. p. 여기에서의 p. 됐죠? 그런데 이게 누구하고 같대? mv하고 같다고 하니까 저거를 mv의 제곱으로 넣어서 풀면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자, 이제 머리 복잡하지? 이거는 다시 한번 잘 보고 그냥 식만 내가 써놓을게요. 식을 그렇게 해서 유도하면 2분의 1에 자, mv의 제곱 스몰 m 플러스 라지 m, 그것은 m 플러스 라지 m g h,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건데, 이 단계를 거쳐서 푸는 건데, 이게 이제 답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질량을 알려줬을 거고, 질량도 알려줬을 거고, 처음에 달려들 때 속도도 알려줄 거고, 질량은 이제 우리 알려줬으니까 다 알았고, g도 알고, 그러니까 높이 얼마큼 올라가는지 구할 수 있어요. 자, 다 잊어도 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아이가 충돌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충돌 과정에서 뭐가 생길 수 있다?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손실이. 그래서 처음하고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충돌 과정에서 보존되는 건 뭔데? 자, 운동량은 이 상태에서 보존이 돼요.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운동량으로 처음 이 합쳐진 직후에 에너지를 구해요. 운동량으로. 그래 놓고 그 운동량 합쳐진 다음에 지금은 그냥 둘이 같이 움직이잖아. 박힌 상태로 같이 움직이니까 이때는 운동량 보존으로 이때부터는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두 단계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한 단계는 뭐야? 여기까지는 운동량 보존. 그 다음 단계는 뭐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는 충돌 과정에서 손실이 생기기 때문이다. 자, 왜 우리가 운동량 보존을 배워야 하는지를 지금 이렇게 사례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됐죠? 자, 지금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인데 이번에는 힘을 얼마를 받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쓰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겠어? 충돌하는 과정에서 자, 힘을 받았다. 내가 혹은 어떤 물체를 힘을 가해줬다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V0인데 손으로 밀었어요. 손으로 밀어가지고 힘을 F를 가했대. 아니면 잡아당겨서요. 자, 그거를 시간을 T초 동안 가해줬대. 그러면 원래 처음에 있던 속력에서 나중 속력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구할 때 또 동일한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 자,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힘을 내가 시간 t초 동안 줬어. 그럼 뭐가 바뀌어? 예, 운동량이 바뀌어요. 그거 이제 충격량이라고 하죠. FT를 하면 충격량이 되고 그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운동량의 변화라는 게 뭐였어? 이거 아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보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는 mv-mv. 자, 이거 다시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주면 되겠지. 이거. 됐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시가 ft 힘을 줬다 그러면 자, 가속도는 얼마냐 뭐 이런 것들 쉽게 구할 수 있죠. 이 t로 이쪽으로 옮기면 f는 자, t분의 자, m은 똑같은 질량이니까 m 빼고 자, v 다시 마이너스 v 이렇게 쓰죠. 저 v 다시 마이너스 v가 뭐였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거. 그리고 시간으로 나눈 게 뭐야? 가속도가 되겠지. ma.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서로 이렇게 그 우리가 F는 m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F는 ma가 저런 과정을 통해서도 설명이 된다라는 거야. 어떤 물체에게 힘을 t초 동안 가해줬다. 그러면 이 아이의 운동량이 변한다. 즉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한다. 뭐 그런 거죠. 됐어요? 자, 이 식을 반대로 돌려봅시다. 반대로. 어떤 운동량을 같은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 자, 내가 자, 운동량의 변화가 같아. 운동량의 변화가 같아. 즉 나중 속도 나중 운동량하고 처음 운동량을 빼준 값이 내가 100이라는 값으로 같은 경우가 있었다고 칠 때 됐어요? 똑같이 그냥 운동량은 100이야. 100만큼 변했어. 그런데 이 시간을 그게 같을 때 시간을 길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F가 작아진다. 이게 낙법이에요. 낙법은 뭐냐면 사람이 요즘 낙법을 배우고 있는 친구가 그 주변에 있어서 그 친구를 그대로 묘사하자면 이래요. 자, 떨어져. 바닥에 떨어지면 이 친구가 바닥에 떨어질 때 그냥 땅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바닥으로부터 받는 힘이 적으냐? 자, 시간을 길게 끌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어떤 경우든 다 똑같아. 뭐가 똑같으냐면 이 친구가 바닥에 떨어질 때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의 속력 V는 예를 들어서 10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m/s.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바닥이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 궁극적으로 얼마가 돼? 속도가 0이 되죠. 바닥에 그냥 이제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질량은 스몰 M은 아니고 이 친구는 라지 M이에요. 왕 라지 M이야. 이 친구 내가 아는데 엄청 큰 라지 M을 써줄게요. 마음에 들려나 모르겠다 친구가. 자, 이 라지 M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바닥에 떨어져. 그러면 이 친구가 몸무게? 질량이 이 친구가 정확하진 않는데 한 90 정도 될걸? 자, 그런 친구가 가지는 처음에 바닥에 부딪힐 때의 운동량이 얼마예요? 처음 운동량? 바닥에 부딪힐 때의 운동량. 질량하고 그 다음에 속도로 곱하면 되니까 질량이 90이고 그 다음에 속도가 10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900뉴턴이에요. 900뉴턴이 아니지. 900kg 미터 세크라고 할 수 있죠. 900이에요. 나중에 얼마가 돼? 나중에 이 친구가 바닥에 멈췄을 때 속도가 0이 되잖아. 그럼 0이 되는 거지 뭐 나중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는 얼마야? 900이에요. 900.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가 900입니다. 근데 우리 계산하기 쉽게 그냥 1초 동안 그러니까 바닥에 딱 충돌해서 저 속도가 이 상태에서 이 상태까지 변하는 동안 1초 걸렸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힘이 얼마야? 이 친구가 받는 힘, 바닥에 준 힘이 이 친구가 작용 반작용으로 받는 힘이기도 해요. 힘은 1초 곱하기. 자, 운동량의 변화가 얼마야? 나중 운동량이 0이고 처음 운동량이 900이에요. 그러면 힘이 얼마야? 900이 되는 거지, 900. 그죠? 이거는 바닥에 딱 접촉.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닥에 딱 부딪히려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부딪히는 순간부터 속도가 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그게 1초라면 이 친구는 900만큼의 힘을 받을 거예요. 900뉴턴에.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시간을 2초로 늘려봐. 자, 이 시간을 1초였는데 2초로 늘려봐요. 2초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 자, 2초. 그러면 이 시간이 원래는 얘가 1초였는데 자, 얘를 2초로 바꾸면 힘이 몇 배가 돼요? 힘이 2분의 1이 돼요. 450으로 바뀝니다. 450으로. 이해됩니까? 자, 이 시간을 2배로 늘리면 어차피 운동량은 같기 때문에 힘이 어떻게 돼? 반으로 줄어든다. 낙법을 배우는 이유는 그거예요.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의 시간을 길게 끌어주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그 시간이 1초냐? 아니야. 사실 이건 산수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한 거고 시간은 얼마야? 0.01초 정도 돼. 0.01초. 아주 짧은 순간이야. 딱 하고 멈추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해볼 만해. 이거를 바닥에 팔을 먼저 대고 뭐 둥글면서 그 다음에 또 발을 엉덩이 밀고 막 해가면서 쇼를 하면
이 시간을 얼마로 바꿀 수 있어? 0.1초로 바꿀 수 있겠지. 시간이 몇 배 늘어났어? 10배 늘어났어. 10배. 낙법하는 동안. 그러면 시간을 10배 올리면 이게 10배로 증가를 하게 되면 힘이 어떻게 돼? 10분의 1로 줄어들지. 힘하고 시간을 곱한 게 운동량인데, 그러니까 충격량인데, 그 충격량이 사실 지금 변하지 않아. 속도의 변화는 어차피 10으로 부딪혀서 0이 될 때까지야. 그 시간을 워낙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만 길게 늘려줘도 힘은 그것에 반비례해서 줄어들게 돼요. 낙법을 하는 이유를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낙법을 하는 이유를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뭐냐면, 자, 우리가 시간이 요게 처음에 부딪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충돌을 멈출 때까지 시간이에요, 이게. 그 시간 동안, 사람이 부딪히는 거야. 지금 보면 에어백이 있는 경우가 이제 옆에 있죠. 그 사람이 이 에어백이 없을 때 차가 100km로 달리고 있었어. km/h. 자, 이때부터 머리에다가 부딪히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뭐 거의 이 사람의 속도는 차 안에서는 안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차하고 같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0이 되는 거야. 그냥 핸들을 박으면 0.01초 안에 일어날 일인데 에어백을 사용하게 되면 에어백이 쭉 해가면서 이제 찌그러지면서 머리가 밑으로 이게 이 에어백을 박으면서 멈추게 되죠. 시간을 길게 끌어줘요. 얼마로? 한 이렇게 할까요? 0.2초로 바꿨다. 자, 그러면 시간을 몇 배로 끌어준 거야? 20배를 끌어준 거지. 그러면 힘이 어떻게 돼? 20배, 20분의 1로 줄어든다. 자, 힘과 시간을 곱하면 뭐가 돼? 운동량이 변화량이 돼요.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 우리는 이제 이것만 알면 돼. 그거를 그냥 설명하느라고 이 얘기를 한 거고. 나중 운동량하고 처음 운동량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뭔 짓을 하더라도. 어차피 달려오고 있던 속도가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량 그 속도겠지. 나중에 결국 멈출 거잖아. 이건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이 변화를 우리가 그 충격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운동량의 변화를 충격량이라고 하죠. 충격량은 같아. 충격량은 에어백을 사용해도 낙법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에 범퍼를 달지 않아도 다 똑같아요. 하지만 낙법을 하거나 에어백이 있거나 아니면 자동차의 앞에 범퍼가 있거나 뭔가 우리 그 스펀지 같은 거 있죠. 완충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운동량이 0으로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길게 끌어줘요. 에이, 그걸 끌어봐야 얼마나 끌어준다고? 예를 들어서 신발 밑창을 보면 신발 밑창에 뭐 쿠션이 있죠. 밑에 뭐 에어 같은 거 있고 막 쿠션이 있어. 자, 그러면 이게 찌그러지면서 바닥에 내려갈 때 찌그러지면서 에이, 그게 시간을 얼마나 끌어준다고? 아니, 별로 안 끌어줘요. 시간이 원래 0.001초 걸릴 거를 0.1초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당장에 보기엔 우리가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힘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왜? 어차피 딱 충돌이 일어나는 그 시간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만 늘려줘도 힘은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어백을 사용하는 이유예요. 자, 다시요. 누구는 같다고? 충격량은 같아요. 자, 하지만 누가 작아? 같지만 충돌 시간을 늘리면 누가 줄어들어요? 힘이 줄어들어요. 충격력이라고 할게요. 충격력이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의 밑창에 부드러운 걸 까는 거예요. 그냥 느낌에는 부드러우니까 덜 아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촉감으로서의 부드러움도 있지만 사실 그거 한 장이 여러분들한테 가해주는 충격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는 FT 그래프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게 적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이 얘기를 설명하기 좀 편한데, 어쨌든 힘과 시간의 그래프, 힘과 시간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력이에요.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줄 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이다. 자, 이 면적이 같대. 자,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같대요. 실제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 힘을 보면 힘이 일정하지 않고 빵 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점점 세졌다가 힘이 점점 약하게 가야지겠지. 시간이 갈수록. 자, 그거를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면적은 사실 이게 수학으로 보면 적분의 개념인데 그 면적이 충격량이에요. 근데 충격량을 보면 면적이 지금 같대. 두 아이가 같은 것처럼 보이나요? 같아요. 같은데 평균적인 힘을 보면 힘이 최고로 세게 작용한 힘조차 다르죠. 그 평균적으로 보면 더 달라져요. 그래서 강한 충격을 갖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 시간이 짧은 아이. 시간. 이 운동량의 변화를 가져온 그 시간이 짧으면 그 시간이 긴 아이보다 같은 면적이더라도 최고 받는 힘이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약해진다, 작아진다. 시간이 길어지면 작아진다.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프만 모아가지고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됐죠? 자,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JSA가 뭔지 알죠? 공동경비구역. 자, 거기에서 이 부분이 인민군, 북한의 군인이에요. 이분이 이제 2017년도인가? 2017년도에 넘어와요. 그 어디를 넘어오냐면 JSA를 공동경비구역을 맨몸으로 차를 타고 오다가 차가 여기 똘창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오고 있고 한 이쯤이 이제 그 남한이에요. 군사 분계선이고 막 이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뛰어올 때 이거 동영상 찾아보면 나오는데 뒤에서 이제 막 인민군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5발인가 6발인가 총을 맞아요. 6발인가 5발을 맞아야 했던,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총알을 맞았는데 살아. 우리가 이제 그 구출을 해와요. 거기 이제 군인 둘이 가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남한 쪽으로 끌어오고, 그래서 쓰러져 있던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의 이국종 교수님한테 헬리콥터를 태워가지고 보내죠. 아주대로 외상센터로 막 보내가지고 수술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자, 이 사람이 살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느냐,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북한군이 사용하는 총알하고 관련이 있어요. 북한군이 총알을 질량을 작은 걸 써요. 원래 그 총에 사용하던 일반적인 총보다 질량을 작은 걸 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질량을 작은 걸 쓴 이유. 북한군은 질량을 작은 걸 쓴답니다. 원래는 뭐 내가 이 총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예를 들어서 총알 하나가 100g이면 얘를 50g짜리 총알을 쓴다는 거야. 자, 이렇게 질량을 작은 총알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저 안에 휴대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이렇게 그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총알의 개수를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게가 있잖아. 그런데 이제 100g짜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20발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쪽은 40발을 가질 수 있죠. 동일한 무게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그래서 자, 50g을 쓰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거를 저는 요 그 기사를 보고 되게 재밌는 거를 봤어요. 뭐냐면 얘네들이 왜 50g짜리를 쓰느냐라는 거야. 이게 그냥 단순히 총알의 개수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의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운동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운동량이 아까 뭐라 그랬어? MV. 운동의 효과라고 그랬지. 근데 화약도 아마 적은 양을 쓸 거야. 그래서 이 속도도 좀 줄이고 질량도 좀 줄이면 운동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운동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운동의 효과가 작으니까 얘가 관통을 잘 못해요. 총알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뭐 살이 두꺼운 사람들 있어요. 그 뚱뚱한 사람들. 아까 낙법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총알이 관통하기가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근데 이제 총알이 그 일반 총알을 가까이서 쏘면 얘가 뚫고 나간답니다. 워낙에 세가지고. 근데 총알이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요? 회전해 가면서 날아가죠. 총알이 이렇게 회전을 해요. 막 돌아가면서 날아가요. 그래서 회전력이 강한 그 회전력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총알에 그런 이렇게 멀리 곧게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회전을 시키는 건데 이 회전을 시켰을 때 속도가 빠르면 그냥 뚫고 간답니다. 관통을 해버린대요. 이 관통을 해버리면 아주 이렇게 그 뼈를 맞아가지고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어떤 장기에서 치명적인 어떤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 그렇게 그 지금 당장 이렇게 죽거나 이러진 않나 봐요. 근데 총알이 속도가 늦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다가 회전력에 의해서 장기를 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휘젓는 거야. 그래서 들어간 자리는 작은데 뭐 나간 자리는 구멍이 되게 크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총알이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회전하는 아이가 그 세게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관통을 해버리는데 이게 저속이 돼버리면 힘이 없으니까 살에 말려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장기를 다 훼손시킨대. 얘네들의 목적 중에 이게 있는 거야. 뭐냐면 그 군사 분계선에서 교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센 총알보다는 그러니까 크기가 그 직경이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운동량이 큰 아이보다는 운동량이 작은 아이가 훨씬 더 치명적이다라는 거예요. 보고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 얘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하나는 뭐냐면 각 운동량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운동량 계속 했으니까. 자, 운동량, 질량하고 속도로 곱하는 거였잖아. 그런데 각 운동량은 자, 거기에 회전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전. 이렇게 어떤 아이가 회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선 운동량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질량하고 속도로 곱하면 운동량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자, 우리 이거 그 앞쪽에 제일 처음 시간에도 했었던 건데 회전축으로부터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자, 요거를 곱하면 각 운동량이라는 값이 나와요. 됐죠? 자, 그래서 거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하고 그다음에 운동량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각 운동량이 나온다. 자, 운동량은 그냥 선 운동량하고 같은 거예요. MV는. 자, 그래서 이런 각 운동량으로 뭔가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데 뭐냐면 김연아 선수 있죠. 김연아 선수가 회전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돌 때는 자, 손을 모아가지고 돌아요. 이게 좀 그분한테 죄송하네. 손을 모아가지고 돕니다. 회전을 하죠. 처음에는 세게 회전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속도가 떨어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더 세게 돌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예, 질량을 밖으로 뺍니다. 자, 손을 벌려요. 그러면 뭐가 커진 거야? R이 커진 거지. 그죠? 질량이 큰 아이를 가지고 뭐 손 같은 데다가 주먹을 쥐고 이렇게 밖으로 펴면 자, 이 아이가 이 그 김연아 선수가 뭐가 달라지는지 살펴봐야 돼. 아, 이게 반대로 돌겠군요. 이게 지금 잘못 얘기했어. 처음에는 손을 벌려서 돌다가 마지막에 손을 모아. 최대로 옆으로 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손을 모읍니다. 그러면 뭐가 줄어드냐면 이 사람의 돌 때의 전체 그 질량 중심이 이 거리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와요.
근데 질량은 변하지 않겠지. 그럼 누가 증가해? 속도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돌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냐? 각운동량 보존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자, 돌 때 회전을 할 때도 운동량이 있다. 됐죠? 근데 그때 운동량을 어떻게 계산한다? 회전 반지름을 곱한다. 그래서 그 회전 반지름이 줄어들면 운동량은 보존이 되어야 하니까, 왜냐면 외력이 가해진 게 아니라서 운동량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회전 반경을 줄이면 선 운동량이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할 수는 없으니까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각 운동량 나중에 다시 이쪽 부분 정리할 건데 앞에 운동량을 하고 있어서 회전 쪽에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계산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게 뭔지 알아야 돼. 자, 저렇게 손을 가운데로 모으면 회전 방향이 줄어들면서 운동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온다. 그냥 선 운동량이, 각 운동량은 일정하고, 자,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그 007이라는 영화를 보면 첫 번 나오는 영화예요. 되게 오래됐죠. 007. 이 아저씨가 007이에요. 007을 보면 처음에 이제 그 중간쯤인가 처음 초반부에 뭐 인트로 하는 부분에서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이게 나선형인 부분에서 저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저분이 쳐다보면 그 나선형 부분에서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변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떤 걸 상징하냐면 이게 반대편 쪽 사람의 총이에요. 총열 구멍이에요. 그 총열에는 저렇게 나선형으로 파여져 있는 총열이 있어가지고 이 나선형으로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총알이 날아갈 때 어때? 저걸 타고 가면서 회전을 해요. 총알이 저기를 빠져나가면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막 회전을 시키는 건데 그 회전을 시키는 이유는 총알을 길게 만들면 이게 이제 질량 중심이 뒤쪽에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얘가 날아가다가 이게 돌아가가지고 앞뒤 막 돌아가고 총알이 뾰족한 쪽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옆구리로 가가지고 막 맞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떤 정확도가 떨어져요. 날아가는. 그래서 얘를 회전을 시킵니다. 그죠? 대포 포탄도 아마 회전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데 그 총 구멍 사이로 총을 쏜 거야. 저 007이 먼저 쐈지롱. 그래서 이 사람의 피가 흘러내리는 거야. 어쨌든 총 안에는 저런 총열이 있어가지고 총알을 회전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옆에를 봐봐요. 옆에. 자, 이 사람은 이제 이게 이제 M16인가요? M16 소총을 가지고 총을 쏴요. 그러면 총알이 날아가면서 지금 이쪽으로 자, 회전을 합니다. 총알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 총은 어느 쪽으로 회전할까? 이렇게 회전하죠. 서로 작용 반작용처럼. 됐죠? 자, 저렇게 총을 회전을 시키면 이 총의 개머리판이 어디에 붙어요? 이 사람 얼굴 어깨 쪽에 잘 늘어붙겠죠. 이건 총알을 회전시키는 방법이 우측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오른손잡이 총은 보통은 오른손잡이가 많지. 그러면 총을 자, 저 회전 방향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좀 잘 봐요. 예, 총알을 자, 어깨에 그 견착하는 부분에 반대쪽으로 회전을 시키면 총은 반대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거를 자, 어깨하고 얼굴 부분에 있는 부분으로 이제 볼 부분으로 밀착을 시켜가지고 회전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총이 휙 돌아가 버리겠지. 자, 그래서 회전 방향이 우측 방향으로 도는 아이도 있고 왼쪽 그 좌측 방향으로 도는 아이들이 있는데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됐죠? 만약에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갈 때 총 사가는 거 알죠? 총 사갈 때 이거 자기 왼손잡이인 사람은 반대로 사가요. 자, 요거는 뭐냐면 자이로스코프예요. 자이로스코프는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센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원판 3축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도 움직일 수 있고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고 여기도 움직일 수 있는데 가운데 돌아가는 아이가 축으로 연결돼 있어요. 축으로 연결돼 있고 가운데 쇳덩어리 무거운 쇠보다 더 밀도가 높은 중금속으로 만들어요. 뭐 노쇠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로 만들죠.
그래서 원판을 회전을 시켜. 얘를 한번 이렇게 회전을 하면 얘가 계속 그 방향 이 회전축을 유지하려고 해요. 유지하려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내가 기울이거나 뭘 하더라도 쟤는 유지가 돼요. 만약에 기울였어 이렇게 기울이면 안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돼?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면서 위쪽을 그냥 향해서 돌아요. 저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자, 저걸 자이로스코프라고 얘기해요. 자, 이건 어뢰에 들어가는 자이로스코프인데, 자, 어뢰에서도 이래요. 그 관성 항법 장치라고 얘기하는 게 다 비슷한 원리인데, 자이로스코프를 딱 해서 회전을 시켜. 윙 해가지고 회전을 시켜요. 어느 방향으로? X축하고 Y축하고 다 같이 회전을 시킵니다. 자, 발사하기 전에 고속으로, 자, 발사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뭔가 맞출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쪽을 향해 가지고 회전을 시켜요. 딱 이동시킨 다음에 막 회전시켜. 그러면 자, 이 안에 있는 센서가 이 회전축이 바뀌지 않으니까 설령 자, 누가 그 조류나 아니면 어떤 다른 미사일 같은 경우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미사일이 방향이 바뀌어졌어. 됐죠? 자, 그렇게 바꿔놔도 이 몸체가 바꿔도 자, 이 틀이 바뀌어도 안에 돌아가는 누구는 계속 일정하게 누구를 가리켜? 표적을 가리켜요. 회전 그 자이로 스코프가 돌아가고 있는 방향은 처음에 세팅해놓은 그 회전 그 처음에 맞춰놓고 돌려놓은 그 방향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럼 기울어졌네. 그럼 반대쪽으로 아니면 뭐 거기에 그 뒤에 날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바꿔놔요. 그러니까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계속 따라가는 거야. 얘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막 흔들려도 그거를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관성 항법 장치예요. 관성 유도 장치. 자, 요즘에는 뭐 GPS라든가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리고 중간에 또 다르게 회피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추적하는 방법을 가지고 같이 쓰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번 딱 세팅해 놓고 회전시켜 놓고 쏴버리면 뭐 주변에 막 바닷물이 어떻게 됐든 뭐 했든 그 해류가 어떻게 됐든 그냥 따라갑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자꾸 찾아가요. 자, 그것이 바로 이런 회전 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것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